자, 78쪽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명체는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고.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탄소가 있다고요. 아, 탄소 화합물이잖아. 탄소 화합물이니까 중심에 탄소가 있겠죠. 그쵸? 그 주변에 이제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런 애들이 쭉 붙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레고 갖고 놀았어요? 집에 부모님이 사주세요? 난 친구네 집에서 갖고 놀았는데 우리 집 안 사줘서 젠장을. 레고 갖고 놀아봤죠? 레고 블록 하나 요만하죠? 뭐 큰 거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뭐 가장각색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거 조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학생들도 있고요. 자, 그거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단위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 생각하라고? 단위체. 레고 하나, 블록 하나. 그게 단위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그 하나로 우리는 뭐 만들 수 있어, 없어? 그걸 뭘 만들어? 아홉 모양 라인인데 그냥 사각형이잖아. 뭐 삼각형이든 뭐 그런 거잖아. 걔네들이 뭐 합니까, 우리? 조립이라는 걸 하죠. 뭐를 한다고요? 조립. 그럼 조립 어떻게 해요? 본드를 붙여요? 걔네가 조립될 수 있게 걔네들이 뭐가 돼 있어요? 레고 모르니? 얘들아? 레고 몰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뭐 동그랗게 이렇게 파있고 하나는 이렇게 또 파있고 이렇게 찍기 끼면 그거 말 편하게 좀 뭐한 그거, 그죠? 그거 돼 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단위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단위체. 그럼 그 레고로 여러분들 뭐 만들었어? 재준이 뭐 만들었어, 어렸을 때? 헐크 만들었어요? 오, 대단한데요? 준식이 뭐 만들었어요? 너 레고 모르지? 옛날에 유행하던 거. 주현이요? 섬을 만들었어요? 성? 성 좀 빡셀 텐데. 오, 대단한데요? 채연이요? 성 만들었어요? 오, 정우민요? 레고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이제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런 거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런 거 만든 그 성, 뭐 헐크, 헐크,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그런 애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탄화수소, 지질, 단백질, 핵산, 이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타민 알죠? 그런 거.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머리카락, 피부, 신발, 슬리퍼, 양말, 스타킹, 이딴 게 모두 싹 다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작은 애가 아니라고. 어떤 애라고? 덩어리가 큰 애야. 어떤 애라고? 덩어리가 큰 애야. 덩어리가 큰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중합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합체. 레고 블록 하나하나를 다 연결을 해서 큰 성을 만들었다시피 탄수화물도 단위체를 쭉 연결을 해서 뭘 만든다? 중합체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웬만하면 중합체 덩어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가 한번 살짝 볼게요. 책을 볼게요. 탄수화물 잘 알고 있는 거죠? 구성원소가 CH5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 CH5로 되어 있어요. 그럼 CH5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질도 CH5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다고? CH5로 되어 있어요. 뭐 인지질은 P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CH5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HON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황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핵산은요? CHONP로 되어 있죠? 그죠? 요거 가끔씩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기억해 둘게요. 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이렇게 네 가지를 봤을 때 얘는 CH5로 되어 있고, 얘도 CH5로 되어 있고, 얘는 CHON에 S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핵산은 CHONP
P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냥 탄지단핵, 탄지단핵 해갖고 천스, 첨프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천스, 첨프. 알겠습니까? 천스, 첨프. 됐나요? 탄지단핵, 천스, 첨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성 원소가 뭐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아두자. 자, 탄수화물 가르쳐 갈게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인대요. 뭐로 쓰인다고? 에너지원. 자, 오늘 아침 먹고 온 사람? 3명이나 먹고 왔어요. 벚꽃 구경 아니고 못 먹었네. 그럼요?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예. 정우이 안 먹었어요? 바로 왔어요. 준식이 뭐 먹었어요? 아침? 국만 먹었나요? 밥도 먹었죠? 네. 채연이요? 떡국 먹었어요? 맛있었겠다. 엄마가 직접 손수 끓여주신 떡국. 계란도 풀었나요? 기가 막히네. 고기 들어갔어요? 소고기. 하긴 떡국에 닭고기를 넣진 않죠. 재진이 뭐 먹었어요? 밥만 먹었나요? 아침 일어나고 밥만 그냥 언니 반찬을 같이 먹었죠? 반찬 많이 먹어요? 밥을 더 많이 먹어요? 밥이 더 많이 들어가요. 대체로. 그죠? 뭐 물론 이제 반찬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거의 매일 새끼 먹나요? 욕한 거 아니에요? 새끼 드세요? 삼시세끼? 그럼 탄수화물 계속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밥에도 탄수화물 들어가 있죠. 또 어디에도? 면 종류에도 탄수화물 들어가 있죠. 그죠? 빵 좋아해요? 빵에도 탄수화물 들어가 있죠. 그죠? 또 달달한 거 좋아합니까? 거기서 탄수화물 들어가 있죠. 그죠? 반찬 만들 때 좀 약간 달달하게 하는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도 탄수화물 들어간단 말이야. 탄수화물 엄청 먹어요. 엄청 먹는데 여러분들 몸속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는 물이에요. 물. 뭐라고요? 물. 두 번째로 많은 건 뭘까요?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건요? 지질이에요. 그럼 네 번째로 많은 건요? 무기업류들이 더 많아요. 다섯 번째로 많은 게 누구야? 탄수화물이다 이거지. 탄수화물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양은 많아? 적어? 적어요. 적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였다. 다 쓰이지 않았다. 그럼 남았다. 그럼 남으면요. 우리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꿔줘. 뭐로 바꿔놓는다고? 지방.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그 익숙하죠? 여기 있는 거. 그런 걸로 바꿔놓습니다. 왜? 탄수화물 1g당 에너지원을 내는 거랑 지방이 1g당 에너지원으로 내는 거랑 차이가 크죠. 탄수화물은 1g당 4kcal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내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9kcal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2배 이상이 나와요. 똑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내 몸에서는 어떻게? 효율을 더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피하 지방. 피부의 좀 안쪽에 지방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그 지방이 어떤 효과도 있냐면 보온 효과도 있죠. 단열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땀 많이 흘리죠? 왜? 단열재가 아주 두툼하게 있으니까. 오케이?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좀 찌우시면 돼요. 찌우시면 돼요. 그래도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대체로 이제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이제 근육량이 좀 많고 피하 지방이 좀 얇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좀 적고 피하 지방이 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겨울에 이제 좀 춥다 그럴 때 여자친구가 추워 그럴 때 남친구가 보통 옷을 벗어주죠. 반대로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 분 알아들었죠? 남친구가 춥다 그러면 벗어줄게 하고서 왜? 나는 피하 지방인데 옷도 좀 두꺼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남자친구가 감동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종류를 보니까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걸로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포도당이 단위체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 단위체 역할을 하고 그 포도당이 단위체로 중합체가 된 애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녹말이나 글리코젠, 셀룰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살짝 좀 적어놓으세요. 포도당이 단위체 역할을 하는 애고
그리고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중합체가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단백질로 넘어갈게요. 구성원소는 CHON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로 근육이나 뼈, 머리카락 등을 구성을 하고요. 효소, 호르몬, 항체, 히읗이네요. 밑줄 할게요.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으로 각종 화학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효소하고 호르몬이 바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항체는 방어작용을 역할을 해주죠. 방어작용.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항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 예. 정우민은 코로나 걸렸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네 몸에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긴 거지. 그럼 이제 코로나 기운이 다시 들어왔을 때 요것 봐라. 그전에 한번 내가 애 먹었었는데 죽여. 이런 과정이 일어나요. 예. 또 코로나 걸렸던 사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헤모글로빈, 콜라겐, 돼지 껍데기 있는 거 피부에 좋대요. 피부 양보하세요. 지질 갈게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세포막의 주성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성지방, 인지질 있죠? 그죠? 혹시 하나 더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라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중성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스테로이드라고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그런 애도 있습니다. 오케이? 중성지방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이고요. 인지질은 밑에다가 좀 적어 놓을까요?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세포막. 세포의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세포든 간에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인지질에다가 정말 세포막의 주성분. 스테로이드는 보통 성호르몬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호르몬?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 뭐 있어요? 주원아. 에스트로겐 들어봤죠? 네. 네,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고요. 남성 호르몬 뭐 있어요? 준식아. 테스토스테론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런 애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염 있는 사람? 네, 천식, 알러지 이런 사람들 스테로이드 성분들 약품이나 연고 같은 거 많이 바르죠. 그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뭐 성호르몬의 주성분이긴 하지만 얘 자체가 이제 약효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몸에 또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핑 테스트,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하는 것도 스테로이드 성분. 그걸 검출하는 거예요. 핵산 갈게요. CHONP로 되어 있으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 유전 정보의 전달해주는 애가 RNA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가 DNA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 저장에다 밑줄어 놓고 DNA에 연결하시면 되고 유전 정보의 전달에다가 밑줄어 놓고 RNA에다가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DNA, RNA 이런 애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비탄소 화합물에는 물과 무기염류들이 있는데 자, 물 먼저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오케이. 비열이 커서 비열이 뭐예요? 비열. 1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물질이든 간에 똑같이 1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비열이야. 그러면 정호민은 1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100이 필요했다라고 친대. 근데 뒤에 채은이는 1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1000이 필요했다라고 치면은 똑같은 열을 주면 누가 온도가 쉽게 올라가요? 정호민이가 쉽게 올라가겠죠. 또는 똑같은 열을 빼앗으면 누가 온도가 쉽게 내려갈까? 정유가 쉽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크대.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쉽게 올라가거나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지. 이해 가셨어요? 거기에 뭔 열죠? 체온 일정하게 유지한다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온도가 확실하게 막 엄청나게 높아졌다 하더라도 내 몸에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으니까 비열이 커서 어때요? 쉽게 올라가거나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찜질방 가봤을 거 아니야. 안 가봤나요? 재준이 찜질방 알아요? 가봤어요? 재준이 가봤어요? 정훈이 가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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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면 뭐 불가마방 이런 거 있잖아. 뭐 들어가면 뭐 70도, 80도, 뭐 120도 막 이런 데 있잖아. 그거 들어가면 우리 뒤져야 돼. 그죠? 근데 니네 가봤다며. 왜 안 뒤졌어? 니네 몸에 뭐예요?
물로 채워져 있어. 비열이 어때서? 커서. 그리고 거기 들어가니까 뭐 나? 땀 나죠? 땀 나면서 얘네들이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열을 뺏어가는데 내 체온에서 뺏어간단 말이야. 그 뺏어가는 열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배고파요. 자, 그 다음에 무기염료,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체로 중성 상태가 아니라 이온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형태로 돼 있다고? 이온. 그러니까 나 저기 빈혈을 없애기 위해서 철을 많이 먹어야 돼. 그렇다고 막 이 철을 막 이렇게 그거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철이 아니라 철 이온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많이 먹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에서 누가 있었어? 리나칼루세,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딘, 시에스움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거기서 나트륨,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랬죠?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큰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나 나트륨 필요하다며. 나트륨 내가 먹으면 내 침이 뭐로 돼 있어? 물. 그럼 내 혀에서 격렬하게 반응하겠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온의 형태로 먹는 거야. 이온의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78쪽 맨 밑에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체가 모여서 수많은 포도당이 쭉 결합이 되면서 녹말이나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애들이 돼요 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요거를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정확하게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단백질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핵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거는 판서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7번 보세요. 자, 어떤 탄소화합물이 있다라는 거 대충 알았어. 걔네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애들이구나 라는 것도 대충 알았어. 그쵸? 그런데 걔네들이 일반적인 단위체에서 중합체를 형성한 형태로 우리 몸에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둬야 된다 이거지. 거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둘 게 누구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누구라고요? 단백질. 자, 단백질도 그러면 기본 단위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기본 단위체에 해당되는 게 누구? 아미노산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20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에 20종류가 있어요. 알파벳 몇 개 있어요? 뭘 또 세. 대충 찍어. 준식이 몇 개? 4개. 몇 개? 알파벳. 4개. 네, 알파벳이 4개 있어요. A, B, C, D. 재진이 몇 개? 대충 찍어. 23개. 채연이 27개. 정우미 26개. 26개입니다. 알파벳이요. 4개 아니에요. 4개 아니라고요. 자, 알파벳이 26개야. 그러면 알파벳 26개로 단어가 몇 개야? 엄청 많은데. 개 많죠? 똑같은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20개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 개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걔네들이 배열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똑똑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단백질의 종류가 또 달라져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에 약한데 간단한 단어 뭐 있을까요? 보이 합시다. 보이. 맞나요? 잘 썼나요? 그럼 얘는 B하고 O하고 Y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잖아. 그치? 근데 세상 어딘가에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갖고 또 다른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순서를 가졌어도 단백질 같은 경우는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또 달라져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죠? 저는 무슨 고기 좋아해요? 돼지. 채연이? 소. 재진이? 돼지. 지현이? 사람? 사람? 소. 준식이? 돼지. 그럼 돼지고기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도 종류가 많죠. 삼겹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앞다리살도 있고 뒷다리살도 있고 또 항정살도 있고 뭐 갈매기살도 있고 뭐 종류 많죠. 각 종류마다 맛이 조금씩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는 거잖아.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부채살도 있고 토시살도 있고
갈비살도 있고 있죠. 많이 못 먹어봐서 아쉽네요. 어쨌든 뭐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등심, 안심 뭐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20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근데 단백질을 만들기 과정에 중간 과정에 뭐가 하나 있냐면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폴리펩타이드가 있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거치면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거든요.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 된다.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 친구가 단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 둘이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합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아미노산 같은 우리 레고 생각했을 때 얘 또 마찬가지로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자고. 자, C가 있고요. 이중결합 O에 H 다 공유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H, 이쪽에는 N에 H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얼이라고 해서 곁사슬이라고 해요. 곁사슬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카복실기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하고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소예요. 수소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됐나요? 그랬을 때 네. 모든 아미노산, 20종류의 모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 수소, 카복실기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단 누가? 곁사슬기라는 요 친구의 종류가 20개가 돼서 아미노산의 종류도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중에서 요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우리 레고에서 거기에 구멍 이렇게 돼 있고 안에 파져 있는 거 그거. 그리고 반대쪽은 안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걔가 끼워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얘네 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미노산들끼리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어떻게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살짝 설명해 드릴게. 자, 여기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곁사슬이 있고 C에 이중결합 O에 H가 있고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N에 H와 H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도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치자고. N에 H가 있고 H가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곁사슬이 있고 여기에 O 뭐하니? C에 O에 H가 있고 여기 H가 있어. 자, 얘네들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여기 잘 봐. 집중해서 잘 봐. 자,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여기 공유결합을 끊고 빠져나와요. 얘도 공유결합을 끊고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뭐가 되느냐? 물로 만난 말이다. 지금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해자! 하고 생리 나오는 거야.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꺼자! 그러면 나와서. 그래서 둘이 눈 맞아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외롭겠네, 그죠? 그죠? 전자 하나 남았잖아.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해야지 안정해져. 4번 해야 되는데 지금 3번밖에 못했잖아. 전자 하나 남은 상태야. 질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해야지 안정해져. 3번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2번밖에 안 돼 있잖아. 얘가 끊어졌으니까. 전자 하나 남았죠? 요거 남은 거. 야, 그러면 우리라도,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야, 우리라도 이렇게 만나볼까? 이렇게 만나보자. 이러고지. 어떻게? C에 이중결합 O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결합이 돼 있고, 이쪽에 질소, 너랑 나랑 만나. 이런 식으로 되자 이거지. 그래서 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그래서 펩타이드가 많어. 많어. 그래서 뭐라 그래?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했는데 그 친구가 굽어지거나 병풍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체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케이. 나머지 내용은 책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랬잖아. 무슨 구조를 갖는다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데 자 봐봐.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데 그 입체 구조가 열이나 pH에 약해요. 열에 약해요. 또는 산성, 염기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 그거에 의해서 변성이 돼요. 그 독특한 입체 구조가 어떻게 돼? 변해버린다고. 변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구웠어. 그거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생고기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단백질 뭐가 됐기 때문에? 변성이 됐기 때문에. 그 독특한 구조가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넘겨! 자, 81쪽 핵산 설명해 드릴게요. 핵산. 이거 빨리 사진만 딱 살짝 팍팍. 예? 축하드립니다. 좀 지워. 쟤 찍었어요? 그 찍은 거 저기 있죠? 카톡 있죠? 우리 단톡 카톡 있죠? 거기다 좀 올려주세요. 아니 게임을 얼마나 깔아놓길래? 참나. 야 사진 저기 컴퓨터나 외장 하드 같은 데다 좀 옮겨놔. 아니면 저기 아이폰이잖아. 클라우드 있잖아. 이해? 예. 자, 두 번째로 갈 거는 뭐냐? 핵산이에요. 핵산. 세포 안에 핵이 있어 없어? 핵 있죠. 그 핵 안에 자세히 봤더니만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더래.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핵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핵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핵 영어로 뉴클리어. 그죠? 산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엑시드. 그래서 뭐라 그래? 핵산은 뉴클리어 엑시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핵산. 핵산에 두 가지가 있대. 하나 뭐? R, N, A가 있대요. 또 하나는요? D, N, A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RNA하고 DNA를 정확하게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핵산의 종류 그거 확실하게 외워두면 된다고. 그럼 웬만하면 풀릴 거다 이거지.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체가 있을 거고 중합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쪽 편에다가 얘네들이 단위체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걸 단위체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이 친구가 바로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빨리 입에다가 익숙하게 만드세요. 뉴클레오타이드.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다시 한번. 뉴클레오타이드.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기본 구조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아미노산처럼 기본 구조가 이 친구는 당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당 옆에 누가 붙어 있느냐? 염기라는 애가 붙어 있어. 누가 붙어 있다고? 염기.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붙어 있느냐? 인산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다고? 인산. 얘네들이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체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쭉 결합이 해서 중합체인 RNA나 DNA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대충 이해가요? 연결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인산은 말 그대로 인산이고요. 당은 이거는 한글로 적어놨는데 선생님 아까 아미노산은 뭐 영어로 막 이렇게 구조식으로 막 이쁘잖아요. 그래놓고서 얘는 왜 이렇게 그랬습니까? 복잡하니까. 오케이. 그릴 필요도 없어. 복잡하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혹시라도 생명과학 2를 배우게 되면 구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구조를 그리세요. 이런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글로만 기억해 두셔도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 근데 요 당, 요 염기 걔네들과 RNA하고 DNA가 좀 달라. 구분을 해보자고. 당으로 RNA는 리보스를 가지는데요. DNA는요. 디옥시 리보스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리보스라는 당에 포도당 같은 그런 당이에요. 리보스라는 당에 D 없어. 뭐가? 옥시로 시작하는 원소 뭐 있어?
옥시전. 옥시전이 뭐예요? 옥시크린. 옥시전. 나 호흡할 때 무슨 기체 들어오지? 산소. 산소가 리보스라는 그 당의 구조에 산소가 하나 빠졌어 이거야. 그래서 얘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철자가 뭐의 약자인지 알 수 있겠죠.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 엑시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리보스 뉴클레오 애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염기도 볼게요. 염기. 자, 염기의 RNA 같은 경우는 AUGC를 갖지만 DNA는 ATGC를 가져요. T고 U고 요 차이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대신에 얘네들을 그냥 알파벳으로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네들 이름으로 외워두세요. A는 아데닌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 아데닌. 따라서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그래서 입으로 얘기하세요. 다시 뭐라고? 아데닌, 타이민이라 그래. 타이민. 뭐라고?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구아닌, 타이민. 입으로 얘기하라고 재준아. 사이토신,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유라실. 이제 외워졌어요? 재준이 혼자 얘기해봐. 오케이. 타이민, 유라실. 채연이. 오케이, 잘했어요. 정우미.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민, 유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타이민. 오케이. 준식이. 자니? 아니죠? 네. 오케이, 잘했어. 알겠습니까? 자, 당도 다르고요, 염기도 달라요. 그 다음에 기본 구조가 다른데요. 구조가 다른데요. 어떻게 구조가 다르냐? 잘 봐. 봐라. 자, 인산을 선생님은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뭐로 표시한다고? 삼각형. 당을 셈인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뭐로 표시한다고? 동그라미. 염기를 사각형으로 표시할게요. 사각형. 됐나요? 자, 그랬을 때 RNA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요 삼각형 인산이랑 밑에 있는 당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인산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또 밑에 있는 당과 연결이 되면서 얘 인산은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RNA야. 이해가셨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책에 나와 있냐면 단일가닥 구조요라고 얘기를 해주죠. 오케이? 그리고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돼 있고. 됐나요? 하지만 DNA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봐봐. 자, DNA 똑같이 그릴게요. 일단 단일 가닥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한 가닥이 더 있는 거야. 그 옆에 한 가닥이 더 있어요. 염기가 있고 당이 있고 여기에 인산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인산이 또 있는 상태에서 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염기가 또 여기에 염기가 또 여기에 염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으로 표시된 거는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유결합인데요. 얘네들 사이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아마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어떤 애는 점선이 3개고요. 어떤 애는 점선이 2개고 어떤 애들은 점선이 3개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요 결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수소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결합이다고?
수소결합이라 그래요. 요 실선은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그럼 선생님 누가 더 세요? 공유결합이 훨씬 세요. 공유결합이 훨씬 센데 수소결합도 만만치 않겠으면 좀 세요. 이런 개념으로만 기억해두면 되는데 어떤 애는 두 줄이고 어떤 애는 세 줄이고 어떤 애는 두 줄이고 어떤 애는 세 줄이잖아. 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요 ATGC 얘네들이 상보결합을 했는데 A는 무조건 누구하고만 결합을 하냐면 다른 애랑 절대 결합을 안 해.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해요. 구한이는 무조건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 상보적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안 해요. 얘하고만 결합을 해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줄 가 있는 애들이 바로 아데닌과 타이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줄 가 있는 애들이 바로 누구? 구안인과 사이토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세 줄 가져 있으니까 여기가 구안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사이토신이 와야 되는 거고 이쪽에 타이민이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뭐야? 아데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두 줄이네? 그럼 여기 아데닌이면 여기 뭐가 되고? 타이민이 돼야 되는 거고 세 줄이네? 그럼 구안이 사이토신이니까 여기 사이토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구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갖는다. 아, DNA고 RNA고 이런 특징이 비교가 되는군요.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81쪽하고 82쪽 내용 꼼꼼하게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항서로만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자, 이유는요. 얘는 고리 모양을 얘네들 모두 다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고리가 두 개 있고요. 얘도 고리가 두 개예요. 근데 얘는 고리가 하나고 얘도 고리가 하나거든요. 그 폭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고리 두 개, 고리 하나. 고리 한 개면 고리 두 개짜리가 붙어.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구조를 갖는다고? 이중 구조. 이중 구조를 갖는데 걔네들이 그냥 이렇게 이중 구조로 사다리처럼 쭉 돼 있지를 않고 꼬여 있대요. 어떻게 돼 있다고?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대요. 이유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재준이가 머리가 이렇게 커. 이래. 그럼 그 위에 또 재준이를 쌓을 때 이렇게 쌓나요? 그럼 여기 빈 공간이 너무 남아버리잖아. 어떻게 쌓는 게 좋겠어? 머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쌓는 게 좋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이렇게 쭉 단위가 이렇게 가닥이 하나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 밑에 쌓을 때는 어떻게 쌓는 게 좋겠어? 약간 틀어져서. 그러면 빈 공간이 채워지겠죠? 또 그 밑에 쌓을 때는 약간 또 틀어져서 그렇게 쌓여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중 구조이면서 나선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몸속에 각 세포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얘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 유전 정보의 일부를 내가 써야겠어? 그거를 전달해주는 애가 바로 RN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더 자세한 거는 2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거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걱정을 하든 말아.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스타트. 자, 이제 교재 88쪽 피시면 됩니다. 88쪽. 여기도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안 나갔던 부분인데 뭐 용어들 자체가 조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고 선생님 어려워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새로운 용어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자주 입으로 계속 꺼내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거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소크라테스 되게 익숙하잖아. 그죠? 근데 뭐 또 다른 철학자가 누가 있을까? 로마 황제잖아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를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익숙해지겠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용어는 그냥 자주 듣고 자주 읽어 얘기해보고 자주 말해보고 친구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요. 공부 잘하는 팁. 열심히 쳐다보는데. 공부 잘하는 팁 하나. 뭐냐? 남들을 가르쳐주면 돼요. 가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때 가르쳐주세요. 그럼 니네가 계속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니네 머릿속에 또 기억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주세요. 야, 안 가르쳐줘도 돼 라고 나올 때까지 가르쳐주세요. 야, 이거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가르쳐주세요. 준식이 알았죠?
재준이 알았죠? 정훈이 알았죠? 남들 가르쳐주세요. 남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려면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가르쳐줄 때 막 가르쳐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입 부근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중간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얘를 이해를 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가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현아? 100점 맞아오면 돼요. 별거 있어요. 그렇지, 지원아? 준식아? 몇 점 맞으라고? 그 100점 맞으면 돼요. 정훈 100점 맞을 거죠? 저는 깔끔하게 85점.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재준아? 그러면 100점은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100점 맞은 사람들은 맞고 나머지는 90점 넣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반평균이 90점 넣으면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날은 아침 먹고 오지 마세요. 근데 코로나에서 먹어도 되나? 예, 알겠습니다. 자, 88조.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고요. 다음 장 넘기면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소재가 있어요. 특징만 확실하게 좀 구분해 두시면 돼요.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도체 많이 들어봤죠? 도체가 뭐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실온에서 거의 고체 상태로 존재할 텐데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도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 구리, 알루미늄 일반적으로 금속 애들이 도체죠. 됐나요? 그런데 전기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라는 거,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저항이라는 거는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잖아. 방해하는 애가 너무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절연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부도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부도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절연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부도체는 도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아니 붙자 써서. 근데 반도체는 그럼 어디다 끼느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절연체라는 말을 씁니다. 고무, 유리,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저항이 어때서? 커서. 도체는 저항이 어때서? 작아서. 그럼 반도체는 뭐냐? 온도와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질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라고? 반도체. 누구라고?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도체 말고 나오는 애가 있는데 액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누구 있다고? 액정.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액정 들어봤죠 다들? 자, 액정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판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도 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액정, 액체인 것 같으면서도 고체인 것 같은 애들을 액정이라 그래요. 액정. 액체인데 고체 형태를 띠고 있어? 좀 애매하죠? 그런 애들을 액정이라 그래요. 거기 영어로 써져 있나? 액정이? 없네요. 그럼 패스할게요. 자, 그럼 보자. 자, 요거를 우린 편광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편광판. 얘도 뭐라 하느냐? 편광판. 광, 빛을 일부만 보내주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일부만 보내줘. 앞에 있는 편광판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편광판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 빛은 위아래로도 진동을 하고 좌우로도 진동하고 세로 비스듬하게도 진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오는 애들 중에서 얘를 통과를 하려면 이렇게 세로로 된 애는 통과를 못하는 거지. 오케이? 가로로 된 애들만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빛의 세기하고 얘를 지나간 빛의 세기는 어떨까요?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쵸? 그런 걸 우린 편광판이라고 하는 거고, 선글라스도 편광 선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부의 빛만 들어오게 되니까 눈부심이 어떻게 될까요? 덜해지겠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렇게 들어온 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빛이 요런 애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진동하는 애들만 들어올 텐데 그런 애가 얘를 통과할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되는 거야. 안 보여야 되는데 액정이라는 물질이 요 가운데서 이 친구를 이렇게 갖고 90도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액정이라는 애가. 90도 돌리게 되면은 요렇게 되어서 나온 애가 90도가 돌아가니까 요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통과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액정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액정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와 걸어주지 않았을 때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전압이라는 애를 걸어줬을 때와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90도 회전을 시켜서 통과를 해요. 빛이 통과한다고. 빛이 통과가 가능해. 가능한데 전압을 걸어주면 90도 회전을 못 시켜줘. 액정이. 그게 독특한 특징인 거야. 액정이. 걸어주지 못하니까 빛이 통과를 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R 빨초파 RG파 B RGB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빛의 삼원색이에요.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에는 3개밖에 없다고. 3개밖에 없는데 얘네 둘이 섞으면 무슨 색 돼? 노란색 돼. 얘네들이 섞으면 무슨 색 돼? 청록색 돼. 얘하고 둘이 섞이면 무슨 색 돼? 보라색 된단 말이야. 자홍색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1대1로 섞었을 땐 노란색이겠지만 2대1로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만들어지겠죠. 3대1로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갖고 모든 색을 다 만드는 거야. 우리 눈도 색깔을 인지를 할 때 빨초파밖에 인지를 못한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빛이 누구의 비율이 더 많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핸드폰, 영상 볼 때, 거기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3가지 빛만 내보내면 된다 이거지. 3가지만 빛만 내보내는데 누구의 비율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무수히 작은 점들로 쭉 되어 있어요. 핸드폰 해상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 1920 곱하기 700 20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해상도 이런 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 요만큼 개수만큼 점이 있다. 빛이 나오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점마다 RGB 3개씩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개수가 많을수록 다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훨씬 더 선명해지겠죠. 대충 이해가요? 그러면 어떤 빛은 내보내고 어떤 빛은 안 내보내고 어떤 빛은 내보내고 어떤 빛은 안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지? 그거를 결정하는 애가 이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는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고 싶다 했고? 얇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핸드폰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졌을 때 액정이 있고 바깥에 이제 강한 유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깨졌을 때는 강한 유리가 깨지는 거고요. 오케이? 화면이 안 나오면 그때 액정이 문제가 됐다. 손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화면은 나와. 그러면 액정이 나간 게 아니라 뭐가 나간 거야? 걔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유리가 나간 거야. 그 안에 액정이 있는 거죠. 그 액정에서 여러 개의 빛들이 나올 수 있게 조작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전압을 흘려줬을 때와 안 흘려줬을 때 평광판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전압이 흘렀을 때는 빛이 안 나오고요. 흐르지 않았을 때만 빛이 나온다. 흐르지 않았을 때만 액정의 독특한 성질에 의해서 빛을 틀어준다. 몇 도? 90도. 그래서 평광판을 빛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런 원리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 외에 신소재로 뭐가 있느냐? 반도체 소재와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아마 기술 시간에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학교 때 기술 배우죠? 안 배워요? 배우죠? 거기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죠? 안 배워요? 혹시 기술 시간에? 안 배웠어요? 앞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안 나오나? 자, 어쨌든
반도체라는 애가 있는데 89쪽에 보면 이것까지 나와요. 반도체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뭐 고유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 또는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순수 반도체는요. 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규소가 14족 원소네.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4개네.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공유계란 몇 번 해야 되지? 4번 하겠죠? 4번 하는 걸로 쭉 배열되어 있는 게 순수 반도체예요. 걔는 아직 역할을 못하는 애예요. 거기다가 불순물을 넣어줘야 돼. 불순물로 뭘 넣어주느냐? 원자과 전자수가 3개짜리를 넣어준 거를 P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원자과 전자수를 5개짜리를 넣어준 거를 N형 반도체라고 해요. 자, 간단하게 칠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규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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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소 이렇게 갖고 순수 반도체 이렇게 다 4번의 결합을 다 하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순수 반도체라 그래.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원자과 전자수를 3개짜리 또는 몇 개짜리? 4개짜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불순물 반도체라고. 비고유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럼 걔네들 넣어준 거랑 안 넣어준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로 꽉 차 있을 때는 전자가 다 묶여있잖아. 묶여있잖아. 주원아 묶여있어. 전자가 묶여있으니까 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저항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알루미늄 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 알루미늄은 13족이야. 그럼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지. 그럼 얘 결합하고 얘도 결합하고 얘도 결합하고 얘도 결합하고 얘는 결합을 못하게 되는 거지. 못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게 되겠죠. 빈 공간이 있으면 다른 전자가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넘어오게 되면 전자의 흐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뭐가 흐르겠어?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근데 빈 공간이 아니라 15족 원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15족 원소로 뭐 예를 들어 누굴 넣어줄까? 인을 넣어봤다라고 칩시다. 인을 넣게 되면 얘는 여기도 거기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고 여기도 결합하는데 전자가 하나 남잖아. 그 남은 전자가 아까 빈 공간 있는 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없어?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런 원리로 이용을 해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전자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흐르겠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전류를 일단 흐르게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흐르지 않게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가요? 요런 게 반도체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얘 혼자만으로는 안 돼. 그치? 아까 빈 공간 하나 있는 13족 원소로 되어 있는 그 불순물 반도체 혼자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치? 최소 2개가 뭐 해야 될까? 붙어야지 가능하겠지. 이쪽엔 빈 공간이고 이쪽은 하나 남는 전자가 있어. 남은 전자가 빈 공간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전하의 흐름이 생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2개, 반도체는 최소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2개가 결합된 게 다이오드예요. 그럼 3개가 결합된 건 뭘까?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고. 왼쪽에 88쪽에 반도체 소재와 발광 다이오드 나와 있잖아. 다이오드는 반도체가 몇 개 붙어 있는 거라고? 2개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붙어 있는 거고. 트랜지스터는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PNP도 있고 NPN도 있어요. 자,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전자가 남는 거, 전자가 15족 원소로 불순물을 넣어줘가지고 만든 반도체는 뭐라고 하냐면 N형 반도체라 그래요. 무슨 반도체라고 한다고? N형 반도체. 13족 원소를 넣어준 거를 우리는 P형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P형 반도체는 빈 공간이 남아있어. 그 빈 공간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표현을 해줘.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있어. 전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고. 그럼 최소 얘네 둘이 붙어 있어야 여기 있는 전자가 빈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요렇게 2개를 결합한 거를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다이오드. 적절하게 전류를 흐르게도 하고 안 흐르게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에? 그 대표적인 역할이 거기 이용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그거는 외웁시다. 다이오드의 주 역할은 뭐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줘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냥 더 깊숙하게는 나중에 물리 1에서 배우고요. 지금 요 정도만 기억해 두자고.
그럼 교류가 뭐고 직류가 뭔지만 기분해주고. 자, 교류는요 위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거,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는 걸 우린 교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직류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는 직류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럼 가전제품 중에서 교류가 필요한 애도 있고 직류가 필요한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응. 여러분들 핸드폰은 직류가 필요해요. 근데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뭐야? 교류야. 그래서 충전기가 필요한 거야. 그 충전기 안에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교류를 뭘로 바꿔줘? 직류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 다이오드가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증폭작용, 스위치작용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트랜지스터는 이런 애들이 3개씩 붙어있는 거야. 3개씩. 그러니까 N, P, N 이렇게 붙어있거나 또는 P, N, P 이렇게 붙어있거나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NPN형, PNP형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어쨌든 다이오드는 2개로 붙어있는 게 다이오드고 3개가 붙어있는 게 트랜지스터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돼요. 근데 이렇게 3개가 붙어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증폭 효과를 할 수가 있어요. 전류의 값을 이렇게 낮은 전류 값을 이렇게 높게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증폭 효과. 오케이?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 뭐예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애니악. 에? 애니악이요? 이 학원만 할걸? 네. 애니악이랑 컴퓨터가 이 학원, 요층, 요만 할 거라고. 컴퓨터 한 대가. 그럼 각 집에 이런 컴퓨터를 갖고 있을 수가 있니, 없니? 절대 없죠? 그죠? 그때는 요 트랜지스터 역할을 누가 했냐면 진공관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진공관이 개 컸어. 오케이? 그거를 축소해서 만들어진 게 트랜지스터야.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주게 된 거지. 어마어마한 애죠. 그보다 더 작은 걸 갖고 있잖아. 여러분들 핸드폰도 다 컴퓨터하고 똑같잖아. 똑같은 기능 해야 안 해요?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죠. 이렇게 소형화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발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컴퓨터는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뭐밖에 없대. 영어하고 읽어밖에 없대잖아. 그걸 통해서 연산을 해야 되잖아. 그 연산하는 주 역할을 해주는 애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 연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최초에 만들었던 거는 어마어마하게 컸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어떻게? 최소화, 소형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트랜지스터다. 또는 얘는 증폭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빛이 나오기도 해요. 뭐가 나오기도 한다고? 빛이 나오기도 해요. 옛날에 이런 얘기 설명했을 거야. 원자 핵이 있어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나가려면 에너지를 뭐 했지? 흡수를 했었죠. 근데 거꾸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을 하죠. 요거 원리를 이용을 한 거야. 발광 다이오드가. 위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전에 뭐 썼어? 백열전구나 형광등 썼잖아. 그지? 걔네들보다 훨씬 더 소비 전력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얘도 빛이 나오네? 빛이 나오니까 LCD처럼 뭐 할 수 있어? 영상화가 만들 수 있겠네? 여러분들 지금 TV에 있는 거, 집에 TV는 웬만하면 다 LED TV가 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빛이 나오는 점들이 바로 누구다라고 생각하면 돼? 발광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 나오는 게 어디에서? 높은 전자 껍질에서 어디? 낮은 전자 껍질로 전자가 내려오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나오는 거야?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명도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 안에 유기물질을 넣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디스플레이가 뭐 할 수 있어? 휘어질 수 있는 거고. 핸드폰 보여줘봐요. 다들 저기 뭐 이렇게 접히는 거 안 쓰네요? 접히는 게 이제 그 안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데 어디에 쓰이느냐? 오른쪽 89쪽에 메뉴에 있네요. 압력 감지를 할 때도, 레이저 광원을 만들 때도,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를 할 때도, 그 다음에 태양 전지를 만들 때도 쓰여요 라는 거. 요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 바로 직전에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끝. 넘겨. 자, 이번에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살짝 보고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대체로 뭐 철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애들이 자석이 될 수 있는 애들이고요.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같은 경우는 종이나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자,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는 거야. 뭐를 갖다 댄다고? 자석을 갖다 대. 자석을 갖다 대고 띄어. 그랬을 때 얘가 자석이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하면 돼요. 각 물질마다 자, 생각해봐. 전류가 뜻이 뭐였냐면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다라고 배웠단 말이지.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뭐가 생성이 됐었죠? 그렇죠. 자기장이 형성이 됐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걔가 뭐가 될 수가 있어? 자석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맞지? 근데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안에 뭐가 있고요? 핵이 있고요.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인 전자 껍질 내에서 이 전자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전자는 뭘 띄고 있죠? 전하를 띄고 있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동해 안 이동해? 이동하네? 그러면 전하의 흐름이 생겨 안 생겨? 생기네? 생기면 얘 자체 원자 자체도 뭐가 될 수 있어? 자기장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자체도 전류가 흐른다 이거지. 그럼 그 원자 자체가 뭐를 흐를 수 있다?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뭐 생길까?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됐네? 근데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도 하지만 전자는 제자리에서,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봐. 태양 주위를 지구가 뭐예요? 공전하죠. 전자도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뭐 하기도 하죠? 자전하기도 하죠. 전자도 마찬가지야.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전하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공전하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중성 상태로 있어요. 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오케이? 근데 일부 애들은 어떻게? 그게 상쇄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해 가셨습니까? 상쇄가 되는 애들이 바로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깊숙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주원아 조금만 더 할 테니까 조금만 참어. 주원아.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볼게요. 초전도체 별표 쳐내세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자, 그 특징이 뜻이 뭐냐?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대요. 두 가지가 있구나. 특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 저항이 0이 된대. 뭐가 된다고? 0. 전기장이 0이 된대.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뭐 한대? 밀어낸대. 그럼 밀어내는 특징과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특징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겠다. 그지? 맞아요? 밀어내는 특징으로 우리는 자기부상열차 같은 마이스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효과? 마이스너 효과. 알겠습니까? 그럼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걸로 우린 또 뭘 쓸 수 있냐면, 전기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막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력 손실이 어떨까? 제로가 되겠죠. 전력 손실이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각 가정에다 갖다 주는데 전선을 통해서 갖다 주잖아. 거기서 손실내는 전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걸 제로로 만들 수 있어. 그럼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맞죠?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회로를 타고서 돌아다니까 안 돌아다니까? 돌아다니겠죠? 거기서 어쩔 수 없는 저항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재료로 만들 수 있다고. 그걸 재료로 만들면 당연히 배터리의 성능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주원이 핸드폰 충전하면 얼마나 써요? 하루. 채연이는? 하루. 근데 그게 초전도체가 만들어져갖고 정기적인 재료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치면은 한 번 충전해갖고 일주일을 써. 그럼 좋아 안 좋아? 한 달을 써. 계속 게임하는데도 배터리가 안 닳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 일정 온도 이하에, 특정 온도 이하에서만 이게 가능하대. 그 특정 온도 이하가, 특정 온도가 개 낮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얼마래요? 처음에 발견한 거는 4켈빈이었대. 4켈빈이면 얼마야? 거기다 273 더해보세요. 아니지. 273을 빼보세요. 그럼 이 마이너스 269도예요. 마이너스 269도여야지 이게 기능이 가능하다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최대한 상온까지 끌어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있는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자기공명 영상장치, 자기부상 열차 같은 특수한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물질에서 신소재는 무조건 초전도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오디듐 자석,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듐과 붕소를 첨가해갖고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력한 자석. 요즘에 자석 나오는 거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석 같은 경우는 좀 그러네. 근데 네오디듐 이거 쓰대? 이거. 근데 녹 잘 쓸어요. 알겠습니까? 관리를 좀 잘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91조 여러가지 신소재. 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는데요.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나노가 뭐야? 나노. 우리 미터 쓰잖아 일반적으로. 미터보다 작은 거 뭐 써요? 센티미터 쓰죠. 그거보다 작은 거 밀리미터 써요. 그거보다 작은 거 마이크로미터라는 거 있어요. 그거보다 작은 거 그때 나노미터라는 거 있어요. 얘네 둘이 이거 차이 나고요. 얘네 둘이도 이거 차이 나고요. 얘네 둘이도 이거 차이 나요. 그러면 얘하고 얼마 차이 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9제곱 차이 나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원자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나노보다 조금 더 작은 거지. 그러니까 10분의 1 나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노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의 기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다고? 탄소. 그래핀도 탄소로 되어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를 일자로 쭉 핀 게 그래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즘에 그래핀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열 전달이 잘 되고 투명하고 전기 전도성이 좋고 강도가 매우 높아고 잘 이어진다. 어쨌든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하나 더 있어요. 플러렌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도 탄소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탄소 60개가 축구공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크기가 엄청나게 작겠죠. 엄청나게 작은 상태에서 안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죠? 그 빈 공간으로 이제 캡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지. 어떤 이제 작은 물질을 이동시킬 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을 모방하는 신소재 볼게요.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개코 테이프나 의료용 패치, 수직벽을 오르는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홍학을 보고서 수중 접착제나 의료용 생체 접합제 또는 수술용 봉합사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거미줄을 보고서 방탄곡을 만들었고요. 박쥐의 초음파를 보고서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고요. 연잎의 꽃잎을 보고서 방수 코팅제나 또는 오염 방지 페인트를 만들었고, 상어의 비닐을 보고서 전신 수영장을 만들었고,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서 벨크로 테이프를 받고, 모르포나비의 날개를 보고서 그거 외에도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풀 수 있는 겁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네, 드디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났네요. 자, 이제는 뭐 하느냐? 자, 솔직히 계산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겠죠. 풀려면 다양한 유형도 풀어봐야겠죠?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 개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개념 이해는 이제 했고 개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책 풀고 지난주에 자료 나눠준 거 있죠? 거기서 아마 1단원까지 다 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문제 풀어보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자료만 줄 거예요. 자료 주면서 모르는 거 개인적으로 질문 받으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풀고 또 물어보고 문제도 풀고 뭐 개념 모르는 거 질문 받고 이런 시간이 좀 가져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유형 파악할 시간이니까 그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 풀면서 어려운 것도 나눠줄 거예요. 자이스토리에서도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나왔던 것도 유형에서도 당연히 나눠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다 잡아서 어떻게 하자?